여의도 사사건 건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김상일 시사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관심사였던 김건희 여사 문제, 공천에 대한 입장도 밝혔는데 잠시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저열한 몰카 공작이 맞죠. 그렇지만 그 경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전후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는 건 분명하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 눈높이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 그 이후에 내부 정치나 자기 세력 확대를 목적으로 한 구도를 짜려는 것. 이런 식의 사가 들어갔을 때 선거가 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준은 명확합니다. 국민에게 설득력 있고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후보가 이길 수 있는 지역에 나가서 이겨야 되는 것. 그러니까 그게 어떤 몇 선 이상은 그만둬야 되고 어떤 권력과 친하면 그만둬야 되고 이런 식의 논리는 이기는 논리가 아닙니다. 예, 먼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서 여당이 대통령실로 공을 넘긴 상황이었죠.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밝힌 입장은 기존의 입장을 유지한 것입니다. 최수영 평론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죠. 기존의 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이제 오늘 밤 10시에 KBS 1TV에서 이제 대통령의 국정 담화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들어보면 될 일인데 기존의 입장과 바뀐 건 없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저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게 몰카 공작 함정 취재인 건 분명하다는 본질을 확인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경호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좀 국민들이 우려할 만한 부분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이 문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봐야 된다가 두 가지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오늘 밤 대통령께서 어떤 내용까지 꺼내실지 모르겠으나 최소한 한동훈 위원장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에 부합하는 얘기들, 특히나 재발 방지라든가 대통령 이제 영부인을 그럼 앞으로 좀 공적 영역으로 편입시키는 제도의 문제, 이른바 제2부속실 혹은 특별감찰관실 도입 이런 것을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이제 말하자면 입장 표명이 있느냐, 이제 이 문제가 결국 이제 나오겠죠. 그러니까 예.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은 분명한 거죠. 내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한 입장은 충분히 밝혀줄 것으로 믿는다. 오늘 아마 그런 핵심 메시지를 저는 읽겠습니다. 자, 이 문제와 연결되는 것이 항상 대통령과의 관계잖아요. 네. 한동훈 위원장이 오랫동안 이 대통령과 자신 이 두 사람 간의 신뢰를 유지해 올 수 있었던 이유가 서로 생각이 다를 때 자기 생각을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거든요. 김상일 평론가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그거는요, 남이 판단하지 않을 때, 판단할 필요가 없을 때, 그리고 남의 판단을 구할 필요가 없을 때 가능한 얘기죠. 근데 총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총선은 국민의 판단을 구하는 작업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내 생각은 있지만 다른 생각도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가지고 그대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용산의 강요와 압박이 저는 있는 것으로 보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것에 순응할 것이냐, 아니면 국민의 눈높이와 민심에 따라서 민심을 전달하고 그걸 개선하길 요구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결정을 해야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 그것이 총선에 영향을 주고 국민들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둘의 관계가 불편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 그걸 하지 않겠다, 그런다면 총선을 이기겠다는 생각이 없는 거 아닐까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앞서 들은 그 발언 중에 두 번째가 이제 당의 공천 관련된 부분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지난 당정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공천이라고 보는 시각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과연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을 주도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들으신 대로 사가 끼면 안 된다고 잘라서 말했습니다. 공천 상황에 대해서는 이어서 저희가 자세히 얘기를 나눠볼 테니까 일단은 이 발언, 사가 끼면 망한다는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 최수영 평론가부터 말씀해 주시죠. 정당의 공천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 당의 정체성에 잘 부합되는 후보를 찾아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찾아낸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지역에 공천하는 겁니다. 그게 두 가지가 원칙인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 지점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늘 공천과 관련해서는 이기는 공천, 두 번째가 명분 있는 공천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만 국민에게 설득력이 있는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내보낸 후보여야만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결국엔 선택받을 수 있다, 이 지점이기 때문에 사가 끼면 안 된다고 이 말의 핵심 메시지는 어떤 식으로든
어떤 개인의 이해 혹은 뭐 계파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갖고 접근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내가 칼같이 자르겠다.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강한 발언 톤으로 읽혀서 예. 앞으로 이제 뭐 예를 들면 비윤, 뭐 친윤, 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선제적인 그 가이드라인으로 저는 해석이 됐었습니다. 김상일 평론가, 뭐 문제는 뭐 얼만큼 실천하느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인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판단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발언은 굉장히 잘한 발언이고 원론적인 발언입니다. 그렇지만 저게 정치인들이 굉장히 처음 시작할 때만 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해요. 저게 초심인 거거든요. 바깥에서 이렇게 훈수하는 시각으로 기성 정치를 바라볼 때 안 좋은 면들이 많이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 의식이 있을 때나 하는 말이에요. 들어와 가지고 자기 세가 커지고 그러면은 자기 이익을 위주로 자꾸 생각하는 쪽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내 사람이 별로 없고 내가 여기에서 뭘 차지해야 되거나 점해야 되는 것들이 아직 덜하다. 저는 이렇게 보여져서 오늘 토론에서도 아는 사람이 없다는 점을 그렇죠. 강조하더라고요. 예, 예. 예. 그런 어떤 그 입장, 환경 거기에다가 저런 기준까지 더해진다면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의 앞날은 저는 국민에게 상당히 인정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국민의힘은 어제부터 연일 중진들에게 험지 출마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받아들이기엔 좀 압박으로도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총대를 맨 것은 한동훈 위원장이 임명한 장동혁 사무총장입니다. 중진 험지 출마 요구가 이어지는 지역은 이른바 낙동강 벨트, 여당에서는 낙동강 전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한 요충지인데 먼저 어제 오선의 서병수 의원에게 부산 북강서갑에 출마하라고 했고 3선의 김태호 의원에게는 양산을 출마를, 또 오늘은 3선의 조혜진 의원에게도 김해 갑이나 을에 출마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자, 모두 현재 민주당 의원들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구고 험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오늘 서병수 의원은 이걸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다른 중진들도 헌신에 동참해달라는 입장을 밝혔고 김태호 의원은 고민 중이다. 조혜진 의원은 고민해보겠다. 언론 인터뷰만 공개된 그런 정도입니다. 아직 공개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는데 최수영 평론가께 네. 여쭤보죠. 지금 사실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거는 서병수 의원 그렇죠. 한 명뿐이거든요. 좀 이분들 심정이 어떨지 좀 궁금하고 앞으로 또 수용할지 여부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이렇게 당에서 권고를 받을 때 굉장히 사실 좀 본인들 입장에서는 좀 약간 불쾌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지역을 대표해서 뽑은 선량인데 타 지역으로 가서 출마해달라고 하면은 사실 그건 지역 주민에 대한 예의는 아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중진할 때 그 중자가 무슨 중자입니까? 무거운 중자입니다. 그만큼 책임감과 당에 대한 헌신도가 좀 무겁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거론되는 서병수 의원, 김태호 의원이 모두 김태호 의원도 저는 이걸 수용할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결국 이제 그 당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나가라고 한 거거든요. 서 의원은 부산시장 출신이죠. 김태호 의원 저 경남지사 출신이죠. 예. 경쟁력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서 의원은 지난번 21대 총선에서도 지역구로 옮겨 출마했어요. 당의 요청에 따라서. 예. 김태호 의원은 지난번은 거절했지만 다시 처음에 이제 그 국내 정치 복귀할 때 김해로 출마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두 분의 마음은 좀 그렇지만 선당 후사의 마음, 그리고 당이 이제까지 자기를 키워줬으면은 그 보답하는 마음에서 저는 다 수용할 걸로 보고 아마 조혜진 의원도 저는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서 예. 물론 이게 굉장히 지금 현재는 부담이고 여러 가지 좀 갈등을 빚을 수 있는 요소는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진들이 이렇게 책임 있게 이렇게 말하자면 헌신성을 보여준다면 저는 앞으로 국민의힘 공천 구도에서도 상당 부분 헌신이라는 말이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더 많은 사람이 헌신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이어질 것 같은데 김상일 평론가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3선 이상이 되면은요. 중앙정치 지도자가 되지 못하면 다시 그 지역에서 더 정치를 한다는 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던 새로운 생각, 아이디어, 에너지 3선 하는 동안 다 쏟아 부은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초선이 와도 그 지역에선 그만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 3선 이상의 중진은 당연히 헌신을 해야 돼요. 헌신의 방법은 본인이 찾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당에서 이런 헌신을 요구한다고 한다면 예. 그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판단을 그 헌신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합니까? 당이 하나요? 아니에요. 국민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중진이라고 해도요.
권력의 주류라거나 아니면 권력자의 최측근이 아닌 사람들이 먼저 헌신하라고 요구받는다면 국민이 그걸 좋게 판단해 줄까요? 그리고 대단하다고 판단해 줄까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더 기다려봐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 국민들은 그렇게 뭐 모든 것을 이해해 주면서 판단하지는 않는다. 이걸 좀 알고 계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헌신을 좀 임팩트 있게 가져갔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낙동강 벨트뿐만 아니라 김기현 전 대표에게도 그 민주당 재선 의원이 있는 이상원 의원이 지역구인 울산 북구 출마를 제안할 거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김기현 대표가 이제 대표직을 내려놓을 때 페이스북으로 이제 그렇죠. 그 입장을 밝히고 떠났기 때문에 그 심정이 그때 어땠을까 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최수영 평론가 보시기에는 만약 이런 요구가 정말 앞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김기현 전 대표가 반응할 거라고 보시는지. 좀 전에 이제 김상희 평론가께서 이제 말하자면은 그게 이제 뭐 친윤 아닌 사람들에게 이른바 강요되면은 이게 아름답지 못하지 않느냐 취지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기에 물꼬를 튼 사람은 벌써 좀 잊었지만 장제원 의원이에요. 무려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인요한 혁신이가 지난해 11월 달에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3개월이 지나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에서 이게 관철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씨앗을 뿌렸는 게 이제 비로소 이제 결실을 맺는다 보는데 저는 김기현 대표도 당대표, 직전 당대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무거운 책임감이 있고 또 이분도 예. 울산시장 출신입니다. 아까 제가 좀 전 거론했던 서병수 의원, 그다음에 김태우 의원도 작다 광역단체장 출신입니다. 예. 그러면 경쟁력이 있고 더더군다나 이분은 당대표까지 한 분인데 당의 요청을 거절한다? 그거는 물론 지역 주민과의 약속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겠지만 예.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5선쯤 이상 되면은 이젠 전국구 정치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에 연연하기보다는 오히려 당의 요청을 선당 후사의 자세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총선 컨셉으로 연결시키려는 그런 본인의 노력 혹은 그런 본인의 어떤 자세 좀 매우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 만일 이렇게 된다면은 예. 김기현 전 대표도 저는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뭐 이기는 공천도 중요하지만 이 험지에 좀 가달라는 요청이 이제 비주류에게만 집중되면 안 된다.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관훈 클럽 초청 토론회가 끝나자마자 또 기자들이 한동훈 위원장에 붙어서 이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차차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답을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 봤을 때는 좀 그런 우려가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김기현 전 대표 얘기까지 나왔는데 네. 현재까지 이제 당의 기류를 봤을 때 이런 요구가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예. 이제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중진들의 어떤 이탈, 과거에 사실 이런 요구를 받았을 때 무소속으로 이제 그렇죠. 출마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예, 가능성 있을까요? 그럼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감정이 매우 상하기 때문에 그 감정을 그 어느 정도 추스릴 수 있을 정도의 공간과 뭐 명분과 이런 게 주어지면 예. 뭐 그렇지 않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이것이 강요된다면 감정이 앞설 수 있습니다.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성이 감정을 다 통제하지 못해요. 그래서 감정적인 행동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무소속이나 탈당을 통한 제3지대 행을 택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김기현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중진으로서 그리고 당 대표로서 헌신을 할 생각이 처음부터 있었다면 지난번에 받았어야죠. 당대표 사퇴를 하지 말았어야죠. 근데 당대표 사퇴를 하면서까지 자기 지역구를 지키겠다고 했는데 요번에 다른 지역구로 가라. 그걸 받는다고요?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구로 갈 명분도 없어진 그렇죠. 거죠. 네. 지난번 당대표 사퇴를 그러면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기현 당대표는 감정도 감정이지만 상황 자체도 이걸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그 언론의 관심을 받는 지역구가 서울의 그 강남 을입니다. 네. 박진 전 장관의 지역구인데 이곳은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대통령과 꽤 가까운 인사로 좀 알려져 있죠. 공천을 신청을 해서 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박진 전 장관도 여기에 지금 네. 나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평론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굉장히 그 강남 3구 중에서도 말하자면 국민의힘의 지지치가 두터운 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진 의원 박진 의원도 그렇고 이원모 인사비서관도 여기에 지금 지원했는데 저는 이렇게 저는 그래요. 이번에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왜 자꾸 이렇게 그 당선 가능한 쪽으로 많이 가느냐? 사실 그렇잖아요. 대통령과 그 임기 첫날부터 강요로서 일했던 대통령실 참모로서 일했던 그러면은
자긍심과 예. 윤석열 대통령의 후광 효과를 갖고 선거를 치러야죠. 그런 자신감을 갖고 가야지 비로소 야당이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와도 야당 심판론을 정말 들고 맞설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의 우리가 현재 의석이 있는 곳이 아니라 민주당 의석이 있는 곳을 찾아와서 탈환을 했을 때 비로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성과가 국민으로부터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신인들은 많이 그쪽으로 가고 그게 좀 말하자면 좀 핵심 참모들은 이렇게 좀 양지로 온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된 이상 박진 의원이나 이원모 전 비서관이나 두 분 다 이를테면은 예. 박진 의원이 그럼 불출마하고 이원모 비서관이 여기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마도 그러면 두 분 다 새로운 지역적으로 좀 교통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원모 비서관의 재배치가 어쩌면 좀 그 친윤, 그러니까 뭐 대통령실과 가까운 사람들의 전략 배치로 또 물꼬를 좀 터줄 수 있는 그런 좀 역할을 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게 서울 강남을이 이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그 핵심 인사들이 그 양지만 찾아다닌다고 비판받는 지역구가 다른 지역구들도 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 서울 강남을이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근데 저는 박진 전 장관이나 이원모 전 비서관이요 너무 선사후당을 하고 있다고 봐요. 이 정도 논란이 되면 자기들이 정리하고 다른 데 찾아야 돼요. 이거를 또 당에서 재배치하는 걸 따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에 부담을 또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에서 아예 격전지나 험지로 가라 그러면 그걸 따를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따라서 갈 거면 자기가 멋있게 처음부터 선언하고 가면 훨씬 더 당에도 도움이 되고 본인의 정치적 앞날도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 정도 논란이 되는데 당의 뜻에 따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좀 뭐 이렇게 떠넘기기, 뭐 자기 결단이나 주도권을 지지 못한 사람 이렇게 보여가지고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에게도 좋지 않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해서 당사자가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일이 처음 발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공천 신청자 중에 29명을 부적격 기준에 따라 공천 심사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부적격자는 13일부터 시작되는 면접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29명에 들어간 김성태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핵관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당의 결정을 거칠게 비판했습니다. 잠시 듣겠습니다. 오늘의 이 참담한 결과는 우리 당과 대통령 주변에 암처럼 퍼져 있는 소위 핵관들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 보복의 함정에 빠진 것이 공천 부적격 사유라면 삼청 교육대 출신 조폭 핵관은 공천 적격 사유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기는 공천을 해도 모자랄 판에 우리 당 공천은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목적 의식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예, 최수영 평론가. 이게 이 기준이 뭐냐면 김성대 전 의원이 걸린 기준이 뇌물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 형을 받은 경우에 사면 복권이 되더라도 공천을 배제하기로 한 이 기준 때문에 걸린 건데 김성태 전 의원 이 기준을 핵관들이 만들었다. 이 핵관이라는 단어가 오랜만에 등장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실명까지 거론을 했거든요. 이 시스템 공천이라는 미명 아래 여기에 이제 표적 맞춤형 시스템을 만든 거다 이런 주장을 한 것인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표적 시스템이라고 좀 말씀하는 게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부적격에 대한 공천 기준 4가지를 두었잖아요. 근데 그 4가지 두었는데 물론 거기에는 억울한 측면이 있겠으나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KT 그 채용비리 딸과 채용비리 관련해 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것이 함정이었던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본인이 이제 원내대표로서 드루킹 사건을 주도했다는 대한 보복이었던 우리 정치가 판단한 게 아니라 사법부가 판단했잖아요. 그러면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최소한 공당의 원내대표를 지냈던 분이라면은 그걸 좀 억울하더라도 수긍하고 당과 조율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마치 이것이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무슨 그런 설계처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조금 제가 보기에 중진으로서 조금 과도한 그런 얘기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외 없이 그러니까 정말 공천관리위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예외 없이 정말 끝까지 이것을 유지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김성태 의원 같은 분들에 대한 항명이 아니라 수긍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준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죠. 똑같이 적용된다면 그래서 한 채 문제가 틈도 없다는 없이 거죠. 똑같은 결과를 갖게 해야죠. 그 김성태 전 의원이 네. 이제 자신의 정치적 결단이 이제 향후 이제 당에 달려 있다. 네. 이게 뭐 쉽게 수그러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저는 뭐 저 정도 이야기는요, 당이 무시해도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렇게 수준이 낮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최소영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아니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당에서 국민에게 보여질 때 그게 그렇게 모범적이거나 뭐 좋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은 배제하겠다고 총선을 위해서 기준을 세웠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따르는 게 맞죠. 근데 지금 얘기는 핵관이면 배제 안 한다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핵관 중에서 예를 들어서 뇌물죄로 유죄받은 사람을 배제 안 하면 저 말이 맞지만 똑같이 배제하면 저 말은 완전히 비논리적이고 자기중심적 궤변이 되는 겁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은 경선 23곳, 단수공천 13곳 등 36개 지역구 심사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서 오늘은 24개 지역구를 단수 추천 지역으로 정하고 후보자를 확정했습니다. 오늘까지 발표된 지역구와 이 후보 명단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뭐 눈에 띄거나 잡음이 있는 그런 상황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윤석열 정권 탄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어제 임혁백 공관위원장 발언이 이 친문계를 겨냥한 거란 해석이 나오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개 반박하기도 했는데 잠시 듣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총선 결과에 따라서 네. 모든 정치 상황이 달라지는 그렇죠. 한 해 그게 무슨 의미가 의미가 있냐? 얘기겠습니까? 아. 왜 저만 갖고 그러나 모르겠어요. 이제 총선이 2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기서 더 분열하면 이제는 분열하는 쪽이 위험해진다. 그래서 제가 계속 호소 드리는 겁니다. 누가 더 단합하고 내부 통합을 공고히 해서 국민들 속으로 확장하느냐에 이번 선거는 이제 달렸다. 예, 임종석 전 실장이 방송에서 좀 점잖게 말한 것 같은데 페이스북에도 입장을 밝혔어요. 이 대선 패배와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는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거든요. 예, 친명과 친문 간의 어떤 갈등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건드린 건데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니 묻고 싶죠. 그러면 왜 정권 교체가 일어났죠? 누구의 책임이? 국민의 책임입니까? 예? 국민들이 좀 뭐 무식하거나 아니면은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전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 교체를 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책임은 분명히 있죠. 누군가 져야 되는데 모두의 책임이라고 하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이잖아요. 원래 책임은요 모두에게 다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주요 인사들이 가장 책임이 크고 권한이 컸기 때문에 권한이 큰 사람이 책임이 큰 거니까 권한이 컸던 몇몇이 상징적으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빠지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이야기, 임종석 비서실장 두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떠오른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합리화입니다. 자기 합리화. 네? 그러니까 세상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꽃을 지금 키우고 계신 거예요. 저런 자기 합리화를 해서는 안 된다. 물론 그렇지만 기준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돼야 됩니다. 예. 윤석열 정권 탄생의 책임이 그러면 전 정권에만 있느냐? 그건 아니죠. 대선을 하는 과정에서 캠프를 주도했던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죠. 후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 윤석열 당시 후보 쪽에 장모님의 문제와 그다음에 부인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됐어요. 또 허위 경력이니 완전히 그거는 뭐 확인도 되고 그래가지고 되게 문제가 됐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쪽으로 그 많은 민심이 넘어오는 과정에서 그걸 막은 게 뭐였죠? 이른바 법카 문제였어요. 법인카드 문제. 그러면 그런 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 당시 그렇죠. 부인의 말씀하신 법카 거죠? 문제죠. 예, 예. 김혜경 여사의 법카 문제였거든요. 그러면은 그건 책임이 없습니까? 그럼 그 당시에 후보와 후보 주변에서 권한을 크게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임종석
노영민 이런 전 정권에 책임 있는 인사들 플러스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책임이 있는 인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소위 말하는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얘기한 기획 설계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정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일단 임혁백 공관위원장 발언은 친문계를 겨냥한 발언으로 좀 일단은 그러니까 해석하는 저는 게 그래서는 안 된다는 당위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거를 친문을 겨냥한 말이었다면 임혁백 공관위원장도 이미 제가 볼 때는 공정한 그 공천 관리를 할 자격을 잃는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오늘 아침 그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고민정 최고위원도 이재명 대표가 같이 있는 그 회의 속상에서 면전에 뺄셈의 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거든요. 이 상황이 좀 간단치 않은 상황 같아요. 그렇죠. 근데 임혁백 그 공관위원장 말을 보십시오. 본의 아니게 뭐 제공한 분들 책임 있는 자세 보여달라. 그럼 본의를 갖고 한 사람도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 임혁백 공관위원장의 말이 이렇게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메시지를 내면 안 돼요. 공관위원장의 말은 지금 무지하게 엄중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갖는 무게를 갖고 최소한의 이게 최종 상태가 되어야 되거나 아주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당내 구성원들의 공감을 얻어야 되는데 해석의 여지를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일각에서는 아니 대선 패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분은 후보로 나섰던 분 아닌가? 0.73이든 뭐든 졌으면 그분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거고 그분은 출마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대선에 패배했으면 백서 만들어야지. 백서 안 만든 건 왜 때문이지? 뭐 때문이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임혁백 공관위원장의 이런 워딩과 메시지는 당연히 뺄셈의 정치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일단 임종석 전 실장이 좀 화두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방송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이나 노영민 전 실장도 지금 청주 상당에 지금 출마 신청한 상태잖아요. 그 공천 배제라든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불출마 요구 이런 게 어떻게 결론이 날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지지층 이탈까지 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우려하는 분도 계시고요. 저는 이렇게까지 온 이상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경선기에 박탈하면은 당이 거의 깨지는 수준까지 갈 겁니다. 친문의 이탈이 엄청날 거니까 이렇게 된 이상 이 두 분은 최소한 경선에 참여가 돼야 됩니다. 이 두 분이 그렇게 되고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만나서 명문정당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가 같이 이 당의 주인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만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일각에서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최소한 배려해달라는 메시지를 냈다고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봉합하거나 제대로 갈등 관리 못하면은 정말 민주당은 극심한 분란의 소용돌이로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자, 김상일 평론가 이제 공천 시즌이 되면 보통 이제 희생양을 찾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희생양 찾기를 위한 프레임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좀 큰 뇌관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있지만 그게 뇌관이 되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나로부터 혁신하지 않고 나로부터 헌신하지 않고 나로부터 희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남에게 희생을 요구하려면요. 내가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다면 책임 있는 자리에 없다면 자기가 먼저 희생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책임 있는 자리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나부터 희생을 해야 남의 희생을 요구할 수 있는 권위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이재명 당대표 주변의 측근들부터 먼저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이걸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는다면 이 요구는 최수영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내에 엄청난 분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게 모양이 국민들한테 되게 안 좋아진 거예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잖아요. 만나서 이게 만약에 유야무야 돼가지고 그러면 경선 기회를 최수영 평론가님 말씀대로 모두에게 다 준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상 국민들이 볼 때는 야합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명문정당이라는 게 뭐예요? 명문이라는 말은 어디에 쓸 수 있습니까? 남들이 다 우러러보고 본받을 수 있고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런 거면 뭡니까? 이 책임 있는 사람들이 다 불출마해주는 모습을 보여야지 다 나오는 모습을 보이면 결국은 그 만남이 나눠먹기 명문정당으로 가는 거예요. 나눠먹기 잘하는 명문정당을 국민이 명문정당이라고 해주겠습니까? 본인들만 명문정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거죠. 친문, 친명과 상관없이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제 선거제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양당이 위성정당 창당 준비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위성정당을 놓고 연일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데 여야 대표 발언 듣고 얘기해보죠. 여당은 위성정당을 통해서 비례의석을 100% 독식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준연동형 제도를 완전히
정말 무효화시키겠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비판을 하려면 똑같이 비판하는 게 맞습니다. 여당의 이 100% 위성정당에 대해서는 뭐 당연하다 이렇게 평가 판단하고, 야당의 그래도 비례대표제 그중에서도 연동형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이 준위성정당에 대해서는 다른 잣대로 비방하는 것은 균형의 관점에서 옳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린 바입니다. 위성정당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플랜 B입니다. 우리는 소수당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축구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야구하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야구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인지 야구인지를 지네 맘대로 정하는 걸 강하게 비판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저는 정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수영 평론가님, 선거제 이슈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스포츠 종목에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축구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민주당이 마음대로 이제 야구로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플랜 B로서 이제 글러브를 끼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글러브를 끼고 있는 것이 반칙이다. 네. 쟤네가 반칙하니까 우리도 이제 글러브를 낄 수밖에 없다. 이 싸움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언제까지 이어지겠습니까? 저는 이제 뭐 금방 이제 조정이 될 걸로 봐요. 왜냐하면 선거는 이제 60일밖에 안 남았고, 이 선거제도 제가 지난번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지난번에는 캡을 30석을 씌워서 17석은 각 정당이 비례로 나눠 갖고 나머지 30석만 얘기하는 준연동형이었는데, 예. 이번에는 연동형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47석을 전부 다 이제 그 캡을 안 씌우고 다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합의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금방 합의가 될 걸 봐요. 이거 60일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까지 갈 겁니까? 다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자꾸 이렇게 준연동형이냐 연동형,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아예 반칙이지만 우리는 아니다 얘기하는데, 공무원과 준공무원은 뭐가 다른 것처럼 얘기하지만 국민의 세금 받고 월급 받는 거 똑같습니다.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자꾸 사과를 얘기하는데, 이 사과로 끝날 문제인지 이번에 총선에서 심판받을 문제인지는 저는 국민이 판단할 거로 봅니다. 어쨌든 이 선거제도라는 중요한 공적 제도를 이재명 대표가 너무 사적으로 고민하다가 너무 늦은 타이밍에 했다. 한동훈 위원장의 그 반격은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상현 평론가께 여쭤보죠. 네. 지난번 4년 전에는 네. 비례대표 1번부터 10번까지는 이제 다른 군소정당한테 주고, 네. 그 민주당이 만들었던 더불어 시민당인가요? 네. 거기에 이제 11번부터 그랬죠. 그렇게 후순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렇게 선거제 관련해서 이제 입장을 밝히면서 네. 좀 더 이제 민주당이 이번에는 네. 더 주도권을 네. 잡을 것처럼 얘기를 그랬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기본소득당 등 3개 군소정당이 참여한 총선용 네. 연합정당이라고 합니다. 네. 새진보연합이 네. 민주당과 소수정당 비례 순번 교차 배치를 네. 요구했거든요. 네. 이게 좀 복잡한 상황이긴 한데 이게 협상이 잘 되겠습니까? 저는요, 예. 이 모든 게 국민이 볼 때는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봐요. 자, 연동형이 왜 나온 겁니까? 이거는 국민의 표가 행사가 됐어요. 그러면 그 표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게 해주기 위해서, 민심을 그대로 반영해주기 위해서 연동형이라는 걸 합니다. 저를 지지하는 사람이 10%면은 10%에 맞는 의석을 저에게 줘야 된다는 게 연동형의 취지예요. 그러면은 10%가 나를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무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다면 그 10% 국민의 권리는 묵살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 건데, 이 10%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몇 안 돼요. 국민들이 생각할 때 국민들이 존중할 수 있는 정당이 몇 안 돼요. 근데 기본소득당이나 이런 데는요, 국민들이 인정한 정당이 아니에요. 민주당이 그냥 이거를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어디서 국민들한테는 인정도 받지도 못하는 정당을 그냥 끌어다가 이중대 기생의 정치를 시킨 겁니다. 예? 아니, 그러면 그 야당 얘기인데 너무 세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비판할 건 비판을 해야죠. 국민이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기본소득당이나 이런 데랑 할 거면은요, 그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국민한테 인정한 정당하고 해야죠. 왜냐하면 그동안의 민심이 왜곡된 정당은 그 정당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의당이라든가 아니면 뭐 녹색당이라든가 그동안 꾸준히 해왔고 국민에게 알려질 만큼 알려줬고, 그리고 표는 그 존중받아야 될 정도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지지를 그 의석으로
배려받지 못한 정당 여기랑 해야지 맞는 거죠. 왜 기본소득당이니 군소정당 세 군데랑 합니까? 그거는 그냥 이중대 만들겠다는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4년 전에도 그 정의당하고 같이 하기로 했다가 정의당은 예. 더불어시민당하고 따로 또 했잖아요. 아니 들어가지 그러니까요. 않았고 이번에도 보니까 이 그 플랫폼 네. 연합비례정당에 들어갈지 말지 놓고도 정의당이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고민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배려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국민의 지지가 있었느냐, 그만큼 정치 활동을 했느냐라는 기준이 있어야지 그게 정당한 그 배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 세 개 군소 정당하고 같은 수준에서 그 민주당의 머리를 조아려 가지고 의석을 배분받는다는 걸 저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민주당도요. 저는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소수 정당 배려가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거는요. 이재명 당대표가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저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국민의힘은 고민조차도 안 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심이 왜곡되는 부분을 바로잡자고 정치 개혁 어젠다로 나온 겁니다. 이게 어느 정당의 유분리로 나온 게 아니에요. 예. 그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명분은 좋았죠. 그렇죠. 네. 축구, 야구 이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축구, 야구의 문제가 아니라 관중 중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관중을 배려해 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부러 뭐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야구 경기가 안 보이면 보이는 대로 이렇게 배려를 해줘야 예.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정리를 그런 해주시죠. 차원에서 예. 얘기를 예. 해야지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은 말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저 정도 좀 억울하다 하는 거는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위성정당을 하면은 안 됐죠. 안 됐고 할 거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준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게 상황이 계속 진행 중이니까 다음에 이제 모셨을 때 또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일 평론가, 최소영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